자, 그러면 다음 이제 토론자분들, 지정 토론자분들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홍대식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시죠. 서강대학교 홍대식 교수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가급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은 제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이제 그 멀리서 오시는 손혜선 씨의 설명을 더 많이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앞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대충 아실 수 있는 거고 또 약간은 뭐 좀 보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한국적 사항을 좀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보니까 노르웨이가 아주 일찌감치 이 망중일성에 관한 소프트로를 도입을 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EU 레귤레이션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것 같은데 결국 EU는 이제 법으로 하는 거죠. 법의 규정을 만든 건데 우리나라는 뭐 이 망중일성이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논의는 있지만 엄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없고 관련 규정들이 몇 개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뭐 3조 1항, 28조 3항, 35조, 39조. 근데 사실은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50조가 금지행위 규정인데 뭐 이것도 이제 손혜선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한국의 특이한 상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라는 규정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사후규제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큰 특징이고 이 50조 1항에서 보면 이제 그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에 대해서 그런 불합리한 차별 또 거부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행위라는 게 있죠. 그게 뭐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그 규정상으로는 망사업자의 그런 어떤 조건 부과, 불합리한 조건 부과뿐만 아니라 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규정이라서 좀 논란이 있는 규정이죠. 이제 근데 사실은 굉장히 시행령 별표에 있는 규정이라서 이게 과연 그 법적 근거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가이드라인이 두 개가 있죠. 예, 그 2011년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 우리나라 결국 소프트로로 하는 건데요. 2011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망중일성 원칙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합리적 트래픽 관리와 그 메인지 서비스에 대한 근거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원칙들은 해놨는데 그 이 합리적 트래픽 관리가 무엇이냐, 그 합리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기로 했고 그 작업을 또 해서 2013년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예시를 하고 있는데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또 투명성 기준도 만들고요. 근데 뭐 제가 이해하는 바로서는 뭐 그 당시에 논란이 됐습니다만 여기에는 좀 기술적인 테크니컬 매니지먼트만 사실상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에 예를 들고 있는데 이런 것이 그 저기 EU랑 비교해서 조금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상황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그 사실은 이 미국하고 많이 비교하고 또 우리나라에는 대체로 미국에 대한 정보가 빨리빨리 들어와서 미국이 예컨대 오바마 정부 때 어땠다, 트럼프 정부 때 어땠다 그러면 바로바로 뭐 우리도 따라 변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직접 비교가 좀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의 이 인터넷 접속 서비스 회사들은 기간통신 사업자입니다. 통신 사업자고 미국은 사실은 그게 인포메이션 서비스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반이 다르고 오히려 유럽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인터넷 접속 서비스 시장이 경쟁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유식으로 하면 S&P 사업자가 없고요. 하지만 시장 사업자가 많다고 해서 이게 경쟁적인 성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시 판단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유사점과 EU와 비교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가 조금 설명했는데요.
대략 이런 거 비슷합니다. 이런 원칙들이라든지 그리고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에 예외를 두고 있고 그리고 매니지 서비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이런 것이 EU에서 말하는 스페셜라이즈 서비스하고 대응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IPTV법에 보면 아예 그렇게 그 이 일정한 수준의 QoS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요건도 있거든요. 이거는 바로 이제 메일 서비스의 요건에 맞는 그러한 정의 규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우리나라는 이제 법적 근거가 없는 거죠. 예,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적 근거는 없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그래서 구속력이 없습니다만 이 망중의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고 하면 50조로 가서 규제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 사례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트래픽 관리의 정책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는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와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넘는 어떤 익셉셔널 트래픽 관리란 말을 이제 이해 쓰시는데 그에 대한 구별이 없고요. 그리고 그 저는 이제 그 아까 3조 2항 얘기하신 거 그런 커머셜 프랙티스에 근거한 트래픽 관리가 이제 경제적 트래픽 관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니지 서비스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고 그것이 그 망중의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인터넷 상호 접속과 망중의성을 이제 그림으로 좀 구별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1번이 피어링이죠. 피어링은 이제 그 같은 티어 상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트랜짓은 이제 티어가 다른 경우에 그래서 전통적으로 아까 설명하셨지만 피어링은 그 BNK라고 하셔 세틀먼트 프리로 해 왔는데 뭐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생기죠. 예, 그래서 인터넷 상호 접속은 우리나라에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 외국과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 상호 접속이 결국 인터넷 접수 서비스 사업자 간의 이제 관계인 건데 이거를 2005년에 우리나라가 기간 통신 사업자로 이거를 규율을 하고 그리고 상호 접속은 이제 유선 통신 때부터 그 접속의 기준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접속료를 정부에서 정합니다. 고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일단 상호 접속 대상이 되면 우리나라는 그 규제가 되게 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그냥 세트먼트 프리로 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그 인터넷 사업자들 간에 서로 트래픽이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비용 부담이 없으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제 어떤 식의 경쟁이 일어났냐면은 그 자기의 그 망에 좀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렇죠? 뭐 그러한 어떤 그 콘텐츠 사업자들을 유치하는 거, 예, 그들을 캐시서버로 유치를 하고 또 그 자기의 이제 그 뭐 크게 말하면 CDN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 유치해서 자기 쪽에서 빨리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경쟁이 많이 일어났고 아주 좀 저렴하게 유치 경쟁이 있다 보니까 저렴하게 돼서 그 데이터가 적은 그러니까 그 뭐랄까 아주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컨텐츠 제공자들이 오히려 더 저렴하게 이 망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 당국에서 이제 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게 오히려 경쟁을 왜곡한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그 상호 접속 고시를 개정을 해서 그 전에는 이제 그 무정산이었는데 이 인터넷 상호 접속 이 요거 메커니즘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상호 접속 고시에서 이제는 트래픽 규모에 따라서 한쪽으로 그러니까 많이 트래픽을 유발한 쪽에서 돈을 내라. 예. 그러니까 KT 쪽에서 이제 트래픽이 많이 가면 KT가 SKT나 LG 쪽에다 돈을 주는 쪽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SPND, SPNP죠. 예, 샌딩 파티
그 시스템이 아예 그냥 고시로 들어와서 사업자들한테 그 강제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이 변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인터넷 상호 접속과 망중일성은 완전히 다른 레이에서 일어나는데 인터넷 상호 접속이 일어나는 그런 단계에서 ISP 간의 비용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자기들이 다 부담하기가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KT가 예컨대 그 좀 많이 유치하고 있거든요. K서버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자기가 자꾸 정산하는 게 많아지니까 이 페이스북 문제가 그거죠. 이거 이제 우리가 감당 못하니까 너희가 우리 거치지 말고 다른 경로로 그러니까 다른 ISP한테 직접 가서 트래픽을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페이스북이 그에 응하지 않고 이것을 이제 그 트래픽의 접속 경로를 바꿔서 문제됐게 페이스북 사건이고 최근에 이제 보도를 보니까 이달이죠. 2019년 2월에 제가 네트워크 유시지 어그리먼트라고 썼는데 사실 실제는 그런 걸 안 쓸 거예요. 망 이용이 아니라 이건 상호 접속 문제고 CDN 이용의 문제다라고 해서 계약을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돈을 주기로 계약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박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망중일성과는 다른 문제인데 이게 과연 망중일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가 사실 우리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은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 레귤레이션이죠. 레귤레이션 3조 2항의 커머셜 프랙티스에 기반한 망 관리와 그리고 3조 3항의 함정의 트래픽 관리 말씀하셨는데 그냥 저는 라프하게 앞에 거를 경제적 관리로 그리고 뒤에 거를 기술적 관리로 봤는데 이해가 맞는지 그리고 경제적 관리가 이런 커머셜 프랙티스에 기한 관리가 더 많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함정 관리를 설명을 하셨는데 예시는 안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한 좀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제적 관리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제로 레이팅을 여기다가 좀 연결시켜 설명하셨는데 이런 것이 현재 지금 EU에서 규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세스먼트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지금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메인진 서비스에 관해서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이 이제 적용되는 서비스가 과연 이러한 스페셜라이즈 서비스라든지 메인 서비스에 적합한 건지에 대한 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한국이 이제 어떤 그 법적 효력을 갖는 고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건 고시지만 그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법적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SPMP로 바꿨는데 그 이 발표문에 보면 이렇게 BNK가 SPMP로 바뀌게 되면 뭔가 그 규제적인 개입이 레귤러터리 인터벤션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하셨어요. EU 법상으로도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떤 식의 규제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